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6월 13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 돼서 아주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아주 이번 주도 또 분주하게 또 지내죠. 날씨는 비가 올 듯하고 흐리긴 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농민들의 마음을 애간장을 다 태우는 그런 봄철입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좀 한 쭉 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비가 안 오네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쉬시면서 들으시라고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있었던 얘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약용 다산이 전라도 강진에 18년간 가서 유배 생활을 했죠. 그쪽에 써줬던 그 글이 어떻게 돌고 하다가 어떤 그 고물상하는 할머니가 그거를 읽는 걸 보고 어느 분이 그게 귀한 책 같아서 다른 페이지를 주고 그걸 바꿔서 했더니 그것이 그 정약용 다산이 지은 그런 그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 7억 5천에 경매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 다닐 적에 국어 시간이 나오죠.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약용 다산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8월 5일 날 경기도 광주 초부면 마제리 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한면 능내리에서 요즘에 주소가 그렇게 됐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해는 1836년 헌종 2년 4월 7일 날 향년 73세로 광주 지금 남양주 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가면 정약용에 대한 그 생가도 있고 또 초당도 있고 그리고 거기 다산 그 공원도 있죠. 그리고 뭐 다산 그 카페도 있고 강가에 한번 시간 나면 보시면 남양주로 가셔서 한번 거기를 둘러보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셔도 카페 가면 빵도 있고 뭐 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다 있고요. 그리고 깔고 앉는 돗자리라든가 차를 놓고 마실 수 있는 그 상은 거기서 실비로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서 나무꾼을 밑에 깔고 앉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강가도 보이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종교는 원래 유교 집안이었었는데요. 나중에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의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명이죠. 그래서 천주교 쪽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응교라고 하는 응교 하는 그 사람의 그 상소로 해서 상소로 말미암아서 전라도 광주로 귀양 가서 18년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 강진에 그 있으면서 책을 또 많이 졌죠. 그리고 다산이 그 지은 책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신 대로 알려진 대로 다산 목민심서, 여러분들 목민심서 학교 다닐 때 많이 아마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그리고 여유당 전서, 이렇게 책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물상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주셨던 그 책 7억 5천만 원에 낙찰된 그거 그 아주 명작이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이거 쓴 것은 전라도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 이우제에 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글을 두 편을 써준 겁니다. 아들한테 써준 거는 정효자전이라고 하고 그 며느리한테 써준 거는 정부인전.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앙박물관에서 나중에 7억 5천만 원에 그거를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국가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걸친 그 사연은 강진에 유배했을 적에 그 이웃에 사는 그 마을 사람 그 정여주라는 사람의 그 가족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효자인 그 아들에 대해서 그 효행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효자전이라고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 쓴 거 그것을 부인한테 대해서는 정부인전. 그래서 정효자전하고 정부인전하고 이게 두 편의 글을 가지고 이 경락에 7억 5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유를 얘기를 하면은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18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는 마을 사람이 정여주에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쓴 책입니다. 이게 쓴 글이죠. 뭐 책이라고 할 것이 있고요. 정효자전은 1811년에 썼고 정부인전은 1814년 그러니까 3년 뒤에 글을 쓴 겁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랑스러운 효자 아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손자를 잘 키워낸 며느리 정여주는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던 중 강진의 유배와 있던 정약용을 떠올렸다. 정약용의 학식과 품성을 빌린다면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1811년 아들에 관한 글을 부탁해왔고 3년 뒤에 1814년에 며느리에 대한 관한 글을 부탁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여주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내용을 그의 특유의 서체에 담아 담백하게 적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작품은 서의 작품이 을에 그런 것처럼 첫눈에 확 와닿지는 않는다.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래도 좀 끈기를 갖고 한동안 들여다보고 읽느라면 글씨는 다소 특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묘한 끌림 같은 것이 있다. 뭐라고 할까? 어떤 율동감 같은 것이 하나둘 밀려온다. 정약용이 기록한 효자의 행적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아버지가 멀리 장사하러 나갔을 때 편안히 지낸다는 편지를 집에 보냈다. 효자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다. 어머니가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물으니 효자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병을 앓고 계시나 봅니다. 글자의 획이 떨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 과연 그때 앓고 계시다고 병을 앓고 계셨다고 위독하였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여자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정약용의 글씨체가 좀 더 달리 보인다. 다시 한번 유심히 글씨체를 들여다보니 반듯하고 정성이 가득하다. 정갈하면서도 투명해 보인다. 청순하고 경쾌해 보인다. 정약용의 글씨체가 정관일 부부의 담백한 심성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 두 전, 그러니까 정여자전하고 그다음에 정부인전하고 정여자전. 그 쓴 책을 쓴 저기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써서 이 두 글을 이거 책으로 접어서 쓴 겁니다. 이게 정여자전하고 정부인전하고 이거 두 겁니다. 이게 7억 5천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그 고서 그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그거를 보관하려고 하죠. 또 그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귀한 자료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이 그 응교 이태순의 상소로서 이제 유배를 갔는데요. 유배 그 무인년 여름 응교 이태순이 상소하여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의견부에서 석방을 공문을 보내도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응교는 홍문관 정사품 벼슬입니다. 옛날에 왕조시대 그렇게 어떻게 그 서로 정적끼리 이렇게 그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도 서로 비난하고 뭐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참 따분한 얘기죠. 우리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듣고 보셨겠지만 목민심서는 조선 순조 때 계몽도서, 내용은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민심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민심서를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거기에 갈 길잡이 내용을 쓴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책이 흠흠신서. 이거는 조선 정조 때 쓴 건데요. 형벌 2를 맡은 벼슬아치들이 유의할 점에 관한 내용이냐. 순조 22년에 간행되었다. 그러니까 형벌을 줄 때 그때 벼슬아치들이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경세유포. 조선 순조 때 쓴 건데요. 조선 순조 때 17년에 쓴 건데요. 부국 강병을 논한 책. 개혁과 부국 강병을 논한 책입니다. 고금의 신뢰를,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적은 책입니다.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흠흠신서, 그 형벌을 줄 적에 관리들이 해야 될 사안, 그 다음에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지방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해야 될 일, 그 아주 유명한 그 책이죠. 목민심서. 그것이 다산이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광주에 가서 있을 때, 유배할 때 동네 마을에 있는 부인의 아들의 효자 아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며느리가 손주들을 잘 키우고 한 내용, 그걸 글로 써서 주었는데 그것이 정량 선생이 쓴 친필이다. 그게 원본이다. 그래서 그거를 고물상 하시는 할머니가 그거를 고물상 책에서 얻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어느 분이 불발견하고 그거를 보관했다가 경매에 팔았는데 7억 5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도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런 옛날에 있었던 분들의 그런 그 유품, 그런 글이나 또는 도자기나 또는 그 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요즘 시대에 아주 본보게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대해서는 그 값어치를 사실상 따질 수가 없죠. 7억 5천이 아니라 뭐 75억이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정약용, 타산 정약용이 써준 정효자전과
정부인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이 목미심서 같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지방에 있는 그 리더,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국정을 이루는 사람들, 대통령의 장관이나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은 그 국민, 그 백성들, 그분들을 잘 계몽하고 다스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그런 거에 갖춰야 될, 그걸 가져야 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쓴 귀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타산 정약용 선생의 쓴 글, 그것이 경매 7억 5천 팔렸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래 태생이 남양주시, 옛날엔 광주죠. 남양주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생가도 있고 또 거기에 정자도 있고 또 저기 공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한 번쯤 가셔서 둘러보심도 큰 공부가 되리라, 역사 공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일정을 또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꼭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남들에게 필요한 그런 생활 태도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